이 개발 3번 마을 물줄기 다 말라요. 이대로 승인하면은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안에는 10명 남짓한 연구원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지하수 감소율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지역 지하수 맥은 개발 이후 3년 안에 60% 이상 고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아래 마을 주민들은 식수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 백도현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숫자를 본다고 했죠. 사람 사는 문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시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껐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사직서 한 장을 들고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미납고지서 알림이 2개 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퇴직금 정산 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소송 중인 월급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비에 젖은 채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원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갱신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산골 지역을 훑었습니다. 땅값이 싼 곳, 사람이 적은 곳,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곳. 그렇게 찾아낸 곳은 지도를 펴면 거의 빈 공간처럼 보이는 산골 마을 언덕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비탈진 돌밭 한 자락, 평당 몇만 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서윤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땅은 버려지지 않겠지.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가 다시 산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내렸을 때 버스 기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살러 왔어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짐을 끌고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돌멩이가 많았고 푸른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땅끝에 서자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낮은 지붕 몇 개, 좁은 길, 그리고 멀리 흐르는 개울 소리.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땅을 밟아보았습니다. 흙은 단단했고 돌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뭘 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텐트 안에서 보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천막이 흔들렸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회의실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백도현의 목소리, 침묵하던 동료들, 꺼지던 화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옳은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텐트 밖으로 나가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작하자.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틀째 서유는 마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위 언덕에 땅 샀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살아보려고요.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힘들 거야.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라면 한 박스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 먹고 천천히 생각해봐. 서윤은 돈을 지불하고 짐을 들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 명 왔네. 사흘째 서윤은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뽑고 돌을 옮겼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누군가 언덕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땅 산 사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옛날의 밭이었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와서 다 버렸죠. 당신도 금방 포기할 거예요. 서윤은 멈추지 않고 돌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풀을 뽑았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했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물을 찾아야겠네. 나흘째 서윤은 마을 개울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은 얕았지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통을 들고 언덕까지 3번을 왕복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텐트 앞에 물통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있었습니다.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물통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 여기 있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버텨보자. 닷새째 서윤은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하지만 1시간을 파도 2시간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흙만 파헤쳐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기 왔지?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이 땅을 샀지? 대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연구소도 월급도 집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 비탈진 땅과 텐트 하나, 그리고 물통 3개뿐이었습니다. 서유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하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계속하자. 일주일째 서유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주었고 중년 남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조용히 땅을 정리했습니다. 풀을 뽑고 돌을 옮기고 물을 날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버려졌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땅도 버려진 거야. 사람도 버려진 거고. 서유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보름째 서유는 땅 한쪽에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심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는 동안 그녀는 조금씩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키울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지? 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료. 서유는 삽을 내려놓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탈진 돌밭, 풀이 자라던 자리, 그리고 그녀가 파헤친 흙. 일단 시작했으니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계속하면 되겠지. 그날 밤 서유는 텐트 안에 앉아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버려지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은 없었습니다. 서유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물을 날라야 했습니다. 내일도 땅을 파야 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돌을 옮기는 시간보다 울컥 올라오는 분노를 삼키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밤마다 텐트 안에서 서유는 회의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백도현의 목소리,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질문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녀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돌을 옮기고 흙을 파고 풀을 뽑았습니다. 손바닥은 터지고 무릎은 흙과 피로 얼룩났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는 굳은 살로 바뀌었고 굳은 살은 다시 터졌습니다. 서유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땅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풀이 사라진 자리에 흙이 드러났고 돌멩이가 쌓인 곳에는 작은 경계가 생겼습니다. 서유는 매일 개울까지 내려가 물을 날랐습니다. 물통 4개를 들고 오르는 길은 여전히 가팔랐지만 이제는 숨이 덜 찼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물 나르고 있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이 안 나오니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물을 파든지 해야지. 그렇게 언제까지 나를 거야?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팔 돈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서유는 땅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지만 개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삽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하나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바위 틈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맑은 샘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물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서유는 그 물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해보자. 나랑 너랑. 그날 서유는 개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샘물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샘물을 발견한 뒤 서유는 땅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 주변으로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만 심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땅은 척박해. 한두 가지만 심으면 다 망해.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 채소와 곡식을 섞어 심었습니다. 배추, 무, 상추, 파, 그리고 작은 곡식 몇 가지. 줄을 맞춰 심었고 매일 샘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씨앗은 천천히 싹을 틀었습니다. 서유는 그 작은 싹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싹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2달째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서윤의 땅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물도 없던 땅에서 채소를 키운다고? 하지만 샘물이 나오고 채소가 자라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가 다시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샘물 어디서 났어? 그가 물었습니다. 서유는 바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남자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샘이 있었어. 근데 막혀서 다들 포기했지. 당신이 다시 찾았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는 가끔 언덕 아래에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째 서윤은 마을 아래 폐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교실 하나는 쓸만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 건물 쓸 수 있을까요? 이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려고?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려고요. 이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이들 학교 다 다녀. 뭘 더 가르쳐? 서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한 달 써봐. 아무도 안 오면 반납해. 서유는 열쇠를 받아들고 폐교로 갔습니다. 교실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창문은 멀쩡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교실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는 마을 곳곳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작은 공부방을 엽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누구든 오세요. 쪽지에는 폐교 위치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교실에 혼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긴 사람들이 바빠. 공부할 시간 없어.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교실에 나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 셋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 그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유는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남자아이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예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요. 여자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요. 서유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누나가 글이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더라.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뭘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다른 거요. 서유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은 매주 3번씩 교실에 왔습니다. 서유는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아이들은 저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산이 많아요. 사람이 적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많아요. 서유는 그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마을이 더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일자리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요. 서유는 칠판에 그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서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생각해봐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 여기서 일 도와드리면 글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일은 뭐 도와주실 건데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광산에서 일했어요. 근데 도망쳤어요. 너무 힘들어서. 서윤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은 제 땅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글은 여기서 가르쳐 드릴게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서윤의 작은 공부방에는 아이 셋과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언덕으로 올라와 서윤을 도왔습니다. 샘물 옆 도랑을 넓히고
채소밭을 정리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서유는 그에게 점심을 주었고 저녁에는 교실에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태주는 그를 천천히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 단어를 익히고 문장을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종이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유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누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거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석 달이 지나자 교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책을 읽었고 태주는 긴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 교실 앞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글 배우는 거래. 다른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공짜로? 그렇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해?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땅도 쓸모가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들 텐데.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날 밤 서윤은 언덕 위 텐트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돌밭에서 샘물이 났고 샘물 옆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아래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 여럿이 되겠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샘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개울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땅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3년짜리 가뭄이 시작된 건 그해 봄부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몇 달 지나면 비 오겠지. 하지만 여름이 와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곡은 말라갔고 개울은 실개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논밭은 바짝 말랐고 우물은 조금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의 언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채소는 시들었고 곡식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샘물만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샘물을 길어 밭에 뿌렸습니다. 태준이 도왔고 아이들도 가끔 올라와 물을 날랐습니다. 누나, 왜 우리 샘은 안 마르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운이 좋은가 봐. 가을이 되자 마을 전체가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우물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계곡도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까지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내 샘은 괜찮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네.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서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샘물은 계속 나왔습니다. 오히려 안개가 내려앉을 때마다 샘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물이 비탈의 밭을 적셨고 채소와 곡식은 천천히 자랐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말라가는데 언덕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계곡은 한 번에 불어났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고 범람했습니다. 평지 논밭은 흙탕물에 쓸려 나갔습니다. 집 몇 채가 침수되었고 다리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서유는 언덕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밀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무너지는 건물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우리도 쓸려가요. 여기서 기다려요. 그들은 밤새 언덕에 머물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물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폐허였습니다. 논밭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집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유는 언덕에서 내려와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집도 침수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안은 물에 잠겼다 빠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을 쓸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지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답을 몰랐습니다. 언덕은 무사했지만 마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은 하나둘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샘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 엄마가 왔습니다. 밥 한 숟갈만,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 뒤로도 사람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노인, 청년, 아이들. 모두 무언가를 구하러 왔습니다. 서유는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고를 열고 곡식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거 다 나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유는 잠시 솥뚜껑 위에 손을 올리고 고민했습니다. 곡식을 나누면 언덕 식구들도 겨울을 버티기 힘들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나눠요.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언덕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남은 곡식을 세어보았습니다. 한 달치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광산에서 도망친 사람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길이 이상해요. 안에서 물이 새요. 제가 거기서 일했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호우 때 더 심해졌대요. 사람들이 갇혔다는 소문도 있어요. 서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친구가 아직 거기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광산 안에서 물이 샌다. 사람들이 갇혔다. 그녀는 3년 전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개발, 산민마을 물줄기 다 말라요. 그녀가 했던 말. 이대로 승인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녀가 했던 경고. 그리고 백도현의 대답. 우린 숫자를 본다고 했죠. 서유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때 그 공사인가?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답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래 연락이 끊겼던 옛 동료 오재민이 언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척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윤아.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윤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재민 오빠.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있어. 서윤은 그를 텐트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재민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하던 그 공사, 결국 이 산 밑에 뚫렸어. 광산, 리조트, 댐 전부 연결돼 있어. 서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불법 방류, 수질 조작, 허위 보고서. 전부 여기 있어. 서유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누가? 재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강그룹이랑 장미라 시장. 둘이 짜고 했어. 서유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문서들, 사진들, 녹음 파일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천강그룹은 불법으로 방류를 진행했고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장미라 시장은 그 모든 과정을 묵인했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 수맥이 손상되었고 마을 물줄기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광산 내부가 침수되었고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나도 거기 관여했어. 미안해.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래도 해야겠지? 서유는 USB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것. 그러면 천강그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장미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협박, 그리고 더 큰 보복. 서유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혼자였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덕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준, 아이들, 마을 사람들. 그들은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샘물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한 번은 버티고 말 거야.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재민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서유는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단 복사본을 만들어요. 여러 곳에 보관하고 동시에 언론사 몇 군데에 제보할 거예요. 한 곳만 보내면 막힐 수 있으니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도와줄게.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위험할 거예요. 재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어. 너처럼 한번 버텨보고 싶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고 제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마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며칠 자리를 비울 거예요. 그동안 언덕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언덕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에게도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있어야 할 거예요. 샘물 관리 부탁해요. 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믿어줘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과 재미는 언덕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멀어지고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USB를 가방 속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미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떨려요. 재미는 웃었습니다. 나도.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싸워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버텨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넘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자료는 환경단체로 먼저 넘어갔습니다. 서윤과 재미는 도시의 작은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USB를 검토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보도 자료 만들겠습니다.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보내야 해요. 한 군데만 보내면 막힐 수 있어요. 활동가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료는 방송국 3곳, 신문사 2곳, 그리고 국회의원실 1곳으로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나갔습니다. 가뭄홍수 뒤에 숨은 개발 비리, 산골 마을은 실험장이었다. 리포트는 명확했습니다. 천강그룹의 불법 방류, 수질 조작, 장미라 시장의 허위 보고서. 모든 증거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서윤은 모텔방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3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원인이 불법 개발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나갔구나. 재미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이 올 거야. 반격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강그룹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악의적 왜곡, 법적 대응 예정.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에는 장미라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며
제보자는 과거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인물입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개인적 앙심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유는 그 장면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이름이 나갔어.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거잖아.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과거 인사 기록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윤 전 천강그룹 직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로 징계. 기사는 그녀를 범죄자처럼 묘사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역시 앙심이었네. 회사 배신하고 나온 사람이 뭘 믿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 서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민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끌어들인 것 같아서. 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언덕 아래 도로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 안에 앉아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이상한 차들이 계속 여기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내요. 괜히 말 걸지 말고. 태주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공부방은 당분간 쉬어요. 아이들 집에 있게 하고. 태주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주말 텃밭 언덕 아래 전봇대에 새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CCTV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저기 카메라 달았어.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서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기 공사한다고 사람들 왔더라고.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무슨 일 벌인 거 아니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공부방에 있던 아이들이 다급히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언니, 언덕 밑 도랑에 이상한 물이 흘러요. 냄새가 나요. 서윤은 전화를 받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지금?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집 앞 개울이에요. 거품이 막 있어요. 서윤은 재민을 깨웠습니다. 언덕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재민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둘은 곧바로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샘물 아래쪽 작은 개울은 이미 회색 거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물은 탁했고 냄새가 났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물을 떠보았습니다. 기름기가 묻어났습니다. 재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폐수야. 누가 일부러 흘려보낸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샘물 쪽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재민은 개울을 따라 걸어가며 흔적을 살폈습니다. 아직은 샘물까지 안 왔어. 근데 계속 흘러오면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샘물이 오염되면 여기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져요.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샘물부터 막아야 해요. 폐수가 흘러들어오지 않게. 재민이 말했습니다. 흙으로 둑을 쌓자. 일단 막아야 해. 그들은 삽을 들고 개울 중간에 작은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퍼나르고 돌을 쌓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둑이 완성되었습니다. 폐수는 둑에 막혀 샘물 쪽으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울 아래쪽은 여전히 오염된 물로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숨을 고르며 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버틸까?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아이 엄마들, 중년 남자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무슨 일이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천강그룹, 장미라 시장, USB, 언론 제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보복이란 소리야?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말려든 거네. 중년 남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텨?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버티지 않으면 나중은 더 힘들어. 이 사람들이 이기면 여기 다 밀어버릴 거야.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해요? 서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 샘물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폐수 흘린 것도 카메라 단 것도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재민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사진 찍고 기록하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샘물 옆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물이 흐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워?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걱정돼요. 재민은 웃었습니다. 나도.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재민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기든 지든 우리가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검은 차들은 여전히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CCTV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언덕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샘물 주변을 돌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텐트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환경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추가 조사 나갑니다. 폐수 샘플 채취하고 현장 확인할게요.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언제 오세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와요. 폐수 조사하러.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툭 지금 그대로 놔둬야겠네. 서유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환경단체 활동가 2명이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들고 개울로 내려갔습니다. 폐수를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습니다. 이거 명백한 불법 폐수 방류예요. 성분 분석하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유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활동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가들은 샘플을 챙기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태준과 함께 샘물을 지켰습니다. 둑은 여전히 단단했고 폐수는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울 아래쪽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답을 몰랐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거밖에 없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그날 밤 재민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도망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버티는데.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랬잖아요. 이기든 지든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재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긴 한데 막상 하려니까 힘드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샘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거예요. 끝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보낸 폐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분은 명확했습니다. 천강그룹 광산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활동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추가 고발 들어갑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 나왔어요. 천강그룹 거래요. 재민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좀 더 기다려봐야죠. 그날 오후 서울에서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내부 제보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천강그룹 전 재무팀장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회사는 10년 동안 불법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돈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장미라 시장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이름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유는 뉴스를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재민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재민이 마지막까지 모아둔 자료야. 나도 몰랐어.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빠져나올 때 마지막으로 USB 하나 더 만들었어. 지금까지 숨겨뒀다가 때가 되면 공개하려고. 며칠 뒤 언덕마을의 검은 차량 행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시하러 온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 검찰, 그리고 특별조사단이라는 명찰을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샘물을 조사하고 둑을 확인하고 폐수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사단장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피해 상황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복구 비용은 천강그룹에 청구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 당신이 제보한 자료 덕분에 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백도현 회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미라 시장도 직위 해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강그룹의 산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강과 지하수 복원 비용은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샘물 앞에 앉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겼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긴 것 같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봐요. 며칠 후 조사단이 다시 언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텃밭과 샘물 그리고 공부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사단장이 말했습니다. 이 땅과 물을 지킨 사람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구 지원금과 함께 이 마을을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 서울에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 연구소, 안정된 직장. 3년 전 그녀가 떠나온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랑 땅이랑 같이 공부할게요. 위에서 설계도만 그리는 것보다 여기서 흙 묻히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서요. 조사단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조사단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일 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아이 엄마들, 중년 남자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뉴스 봤어. 이제 안심이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중년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언덕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샘물 복구하고 텃밭 다시 가꾸고 공부방도 계속 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창고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 가져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곳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날 저녁 서윤과 태준, 재미는 마을 아래 빈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창고는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문 앞에 팻말을 걸었습니다. 서로 창고 누구든 쌀 한 돼, 마른 나물 한 다발,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가져와 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그곳을 두고 달빛 창고라고 불렀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언덕 위 달빛이 먼저 비추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창고에는 물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포대, 감자 몇 개, 낡은 옷 몇 벌.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가 가져갈까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겠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초라한 부부와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해졌고 얼굴은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론가 가는 길인 듯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누군가 알아보았습니다. 저거 천강그룹 전 임원 아니야?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망해버린 천강그룹의 전 임원 가족이었습니다. 굶주림 끝에 겨우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는데 누군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꺼져 여기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저 사람들은. 서유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부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달빛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쌀 한 포대와 감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퍼서 작은 자루에 담았고 감자를 몇 개 꺼냈습니다.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아이 먼저 먹이세요. 사람이 사람을 굶기는 쪽에 서고 싶진 않아요.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고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까지 베푸는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서윤이야. 미운 사람도 굶기지 못하는 애지.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쌀과 감자를 들고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샘물 앞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언덕을 비췄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눈 작은 한 숟갈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물줄기가 되기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재민은 웃었습니다.
너는 정말 강하구나.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버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공부방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올라왔고 서유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분필을 들고 칠판 맨 위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멈추고 선행은 언젠가 길이 된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멈추고 선행은 언젠가 길이 된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걸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서유는 혼자 텃밭에 앉았습니다.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곡식도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흙을 만지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 언덕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서유나, 마을 사람들이 너한테 고맙대.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버텼잖아. 도망가지 않고.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야. 버티고, 나누고, 함께 가는 거. 너는 그걸 보여줬어.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달빛이 언덕을 비추는 사이 서유는 샘물 앞에 앉았습니다. 물은 또렷한 소리로 흘렸습니다. 공부방에서는 태준이 아이들과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 창고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유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눈 작은 한 숟갈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물줄기가 되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달은 계속 떠 있었습니다. 언덕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샘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그곳에 남았습니다.